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4주차 마지막 시간, 환경 문제와 녹색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주 우리 이제 환경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기업의 ESG, 그리고 시민단체 NGO, 그리고 마지막 국가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국가 이야기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녹색 국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환경국가, 생태헌법 등에 대한 논의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국가 구성의 3요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녹색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실제 한국의 녹색화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80년에 개정된 헌법에 의거해서 육공화국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죠. 한 40년 가까이 육공화국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때 헌법이 개정될 때 33조의 환경권에 대한 내용이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로 규정이 됩니다. 자, 보면 국민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한테 권리로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국가가 해야 될 책무라는 부분이 명명화됐습니다. 자, 당시 80년은 이제 민주화와 서울의 모험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 환경운동이 활성화됐던 건 90년 이후였죠. 아직 시민들은 이렇게 환경권을 요구하거나 이걸 할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자, 일부 법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연구반을 만들고 제안을 하고 이게 법률 개정에 반영이 되면서 시민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한국에서는 환경권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9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좀 논란이 돼요. 자, 우리 법에는 기본권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이게 과연 국민의 권리이냐, 오히려 국가가 해야 될 의무이고 목표가 맞는 거 아니냐, 논란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논란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벌써 기본권으로 명시가 되어진 상태였죠. 이렇게 환경권은 조금 당혹스러운 상태로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독일에서는 환경국가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독일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의무, 목표, 그러면 그걸 다하는 국가는 바로 환경국가다라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바로 환경의 불가침성, 그렇죠? 대한민국의 한반도, 독일의 영토, 자, 이게 파괴돼서는 안 되는 거죠. 꼭 지켜야 되는 환경 보존이란 건 불가침성을 지닌 국가의 목표다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렇게 노력하는 국가를 바로 환경국가라고 하자라고 학자들이 제안하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자, 프랑스에서는 2005년에 헌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거기 전문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프랑스의 국가 구성 원리로 포함이 됩니다. 자, 한국도 헌법 전문이 있죠. 뭐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 정신을 언급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거기에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 프랑스의 국가 원리다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럼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원칙이 국가 원칙으로 들어갔냐? 아직 포함은 안 됐습니다. 자, 프랑스는 이렇게 전문에 이것이 국가 발전의 원칙이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한국은 뭐 3.1운동의 유구한 정신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가 원리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전문에 제시해 놓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주의, 그다음 사회국가, 복지를 책임지는 이런 것들이 헌법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한국의 국가 구성 원리다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지속가능 발전 국가는 이거는 아직 합의가 되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환경국가, 한국에서는 기본 권리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그걸 국가의 목표나 국가 구성 원칙 등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남미에서는 생태헌법까지 발전이 돼 있어요. 그죠? 이 생태헌법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야생동물들,
야생동물들도 그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까지 인정을 해요. 사람을 넘어서는 이제 인류, 비인간 존재들까지 권한을 확대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태헌법이라고 불립니다. 환경헌법은 우리 강의 첫 번째 시간에 개념 때 배웠던 것처럼 인간 중심적인 개념이라면 생태는 인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었죠. 남미에서는 그런 개념이 법률에까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도 1980년 육공화국 체제 이래로 40년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헌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최근에 진행됐던 헌법 개정 관련된 논의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요. 대선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 5년, 지금의 5년 너무 길다. 미국처럼 4년 하고 잘하면 더 4년 할 수 있게. 중임제로 바꾸자. 라는 걸 대선 공약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당선된 이후에는 논의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바꾸자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이 가서 민생에, 뭐 경제나 이런 데에 신경을 못 쓴다라고 해서 본인 임기 동안에는 개헌을 하지 않는다라고 중단했었는데요. 그런데 최순실 사태 때 이제 탄핵을 당하게 되죠. 탄핵을 당할 때 이제 갑자기 좀 뜬금없이 그 탄핵 국면에서 개헌 얘기를 잠깐 다시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탄핵이 더 급했죠. 사람들한테 관심 못 받고 그냥 중단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2018년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탄핵 때문에 2018년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감사원 독립. 감사원이라는 조직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가 된 국가기관이에요. 감사원이 우리나라만 좀 이상합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국회 산하기관으로 법률과 재정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게 감사원인데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기관 2개가 있는데요. 감사원과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이 2개 조직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독립조직이에요. 자, 여기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통제를 좀 많이 받죠. 한국에서는 감사원장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감사원을 독립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감사원을 독립하려면 개헌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셨죠? 그리고 2018년에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니까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대로 개헌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자,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거는 공식적인 안건이니까 자, 대통령 개정안이 3월 26일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보면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국가 목표로 명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38조에는 동물보호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게 아예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긴데 그 안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어보면 38조에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동물보호, 그걸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 그리고 동물보호, 자연권을 명시해 놓은 게 대통령 개정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발의는 했지만 통과는 안 됐죠. 그렇죠? 헌법을 고치려면 대통령이 발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국회 통과한다고 헌법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는 국민투표까지 걸어야 돼요.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동의해줘야지 법이 바뀝니다. 네, 이 발의안은 국회조차 넘지 못했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환경 관련된 법률적 논의는 80년대부터 법학자들이 주도하면서 시민들의 의식보다 좀 빠르게 논의가 진행이 돼서 40년을 유지해 왔는데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국가의 녹색화 논의는 역사가 좀 짧은 편입니다. 한 20년 정도 됐어요. 자, 본격적으로는
2000년에 대화문화 아카데미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때 이 기관의 이름은 지금 현재는 여해와 함께라는 재단입니다. 자, 이분 설립자인 강원용 선생님의 호를 따서 여해와 함께라는 재단으로 불리는데 1990년대 처음에 이름은 크리스천 아카데미였어요. 기독교 계열의 아카데미였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이름은 이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대화문화 아카데미로 이름을 2000년에 바꿉니다. 대화 운동을 벌이는데요. 이때 대화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그리고 인간과 신의 대화,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대화. 자, 이런 대화를 다 회복시킨다라는 취지로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대화를, 자연 보존을 또 하나의 가치로 추구하게 되죠. 자, 이때 바람과 물 연구소를 산하기관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연구소에서 녹색국가 연구 포럼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성과들을 보면 2002년에 한국에서의 녹색국가라는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년 뒤에는 녹색국가의 탐색으로 좀 더 구체화된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때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한 3년 정도 한국 국가의 녹색화 연구라는 걸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개발사업의 녹색화 방안, 공공기관 중심, 녹색경제, 한국토지정책의 녹색 등등의 이제 학술지들을 같이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2002년, 2005년, 2006년 이런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그럼 이런 학자들이 제기했던 녹색국가라는 개념을 뭐냐? 자, 정리를 하면, 자, 긴 얘기를 좀 줄여보면 친환경을 지향하는 국가로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념형적 대안 모델, 그죠? 지금 존재하진 않지만 가야 될 방향으로서의 모델, 모형이 바로 녹색국가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중에 구도환 박사는 녹색국가가 어떤 건지를 좀 더 구체화시켰는데요. 자, 국가의 지배 유형에 따라서 독재국가, 민주화된 국가로 구분을 했고요. 환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환경 중심 혹은 경제 중심으로 나눴고요. 자, 그중에 여기는 보면 독재 권위적인 국가들이에요.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 70년대 한국의 상황이죠. 권위주의적인 환경관리 국가, 박정희 정부인데 환경 문제를 좀 더 챙기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독재자인데 경제개발보다는 환경보전에만 신경을 쓰는 국가예요. 생태 권위주의 국가라고 분류도 합니다. 자, 다음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죠? 독재자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경제 문제에만 신경을 써요. 민주적 발전 국가고요. 여기는 민주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국가. 여기는 민주적으로 생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라고 해서 생태 민주주의 국가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구도환 박사는 그중에 이렇게 2개만 그나마 녹색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는 환경 문제를 대단히 신경을 쓰지만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국가는 이거는 환경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생태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녹색 국가가 아니다라고 배제해버립니다. 여기만. 민주화된 국가이면서 환경을 고려하는 시스템을 이제 녹색 국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2002년, 2003년까지 한국의 녹색 국가 주창자들이 정리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 개념을 한번 더 발전시켜서 그럼 이제 국가를 녹색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이제 국가의 3가지 요소. 이걸 녹색화시키면 바로 대한민국이 녹색 국가로 전환될 수 있겠죠. 자, 국가 3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녹색화를 보게 될 텐데요. 자, 국가의 3요소는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 이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19세기 때부터 이미 제안이 됐었고요. 자, 뿌리를 돌아보면 16세기 군주론 등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오래된 개념들이 실제로는 중세 시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유럽의 베스트팔렌 조약을 만들어지면서 여기까지는 니네 땅이야, 여긴 니네 땅이야. 각 나라별 독립을 쟁취하게 되면서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됐던 요 무렵에 이 국가 3류 소설이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는 자, 유럽 중심의 식민지주의가 활달하게 되면서 이때 식민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제국주의 확장과 더불어서 이 국가 3류 소설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법도 발전하게 되죠.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국민 3류 소설을 알게 되는데 논란을 거치게 돼요. 바로 이 국민 영토 주권을 강탈당했죠. 그렇죠? 일본에게 뺏기면서 주권을 뺏기면서 아 이게 국가 3류소구나 이런 걸 하나씩 조금씩 뺏겨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서 2008년 이제 대한민국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이 개최됐던 장면인데요. 근데 이 개최됐던 때가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걸 기념하는 날이죠. 자, 1945년 독립하고 3년 뒤에 대한민국 국가 수립을 같은 날에 개정을 해요. 자, 그래서 2008년에 건국 60주년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 우리는 건국 60주년이라고 선언하면서 기념식을 하죠. 그런데 이때 역사학자들은 반대합니다. 그죠? 우리 헌법에는 보면 3.1운동을 계승하여 라고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게 건국이냐? 라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녹색 성장할 때 잠깐, 요때 이제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됐죠. 자, 오늘은 국가 3류소로 보게 되면 2008년에 건국 60주년으로 논란이 또 한바탕 벌어집니다. 정치권이 양분이 돼요. 쪼개진 파리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8월 15일에 건국절 논란이 또 돼요. 광복절인데요. 건국절이라는 날은 아예 없는데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요. 후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서도 건국절 논란이 또 벌어져요. 대한민국은 1945년, 48년 8월 15일 두 번에 있었던 광복절과 건국절 때문에 매년 8.15만 되면 광복절이냐 건국이냐 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나뉘어서 계속 또 싸우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반복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3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영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헌법 총강 4조에서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 서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토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기도 해요. 근데 한국은 규정한 편입니다. 뭐 그래도 별로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행 1980년의 육공화국 헌법에서도 그대로 문장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은 한반도라는 표현이 북한이 포함이 되죠. 그럼 북한이 우리 땅이냐? 그러면 북한은 불법 정령 단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국민이라는 영토도 헌법 3조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해놔서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이때도 논란은 탈북자가 돼요. 탈북자들은 우리 법에선 우리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살려고 그러면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받아요. 하지만 탈북자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니까. 이런 논란이 있죠. 자, 마지막에 주권인데요. 자, 주권도 헌법 2조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 현행 헌법에서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조 2항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위치만. 자, 그런데 이 주권이라는 개념은 뭐 국민과 영토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토와 국민.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반도 땅,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주권이란 개념은 아시아에 유입이 됐어요. 원래 없던 개념이에요. 국내에 처음 소개된 거는 1864년 만국공법이라는 국제법이죠. 국제법 책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 이게 주권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주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 이 만국공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자추자지직권,
혹은 자주집권, 간할집권, 국권 등의 표현으로 써요. 이 19세기까지만 해도 주권이란 용어가 안 쓰였을 정도입니다. 이제 개념만 겨우 유입이 됐을 뿐이에요. 대한민국의 고유 권한. 자, 공식적으로 사용된 거는 청일전쟁에서 주권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열강국가의 조약, 미국, 러시아, 중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주권을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한국은 뺏기는 과정에서 주권이란 개념을 알게 되죠. 자, 물론 지금도 이제 학술적인 논란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권이 국가 주권이냐, 국민 주권이냐, 인민 주권이냐. 그죠? 국가가 주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느냐 등의 뭐 학술적 논란은 있긴 하지만 뭐 실질적인 논란은 뭐 현실적 논란은 없죠. 자, 우리 수업은 이제 환경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주권 얘기들도 신문에 보면 많이 있어요. 식량 주권, 생물 주권, 생명 주권. 하지만 이거는 법적 개념이거나 엄격한 학술적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 상식, 뭐 저널리즘 용어로서 우리 식량에 우리 땅, 우리 벼를 외국계에 넘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상식. 우리 생물 자원들, 뭐 유전자 정보를 넘기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용어로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국가 3요 소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녹색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녹색화라는 개념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민의 녹색화인데요. 네, 국민의 녹색화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고요. 자, 어떤 인식 수준을 보느냐? 자, 주로 이제 기후변화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가장 시급한, 가장 실패하고 있는 문제가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인데요. 대한민국의 걱정은 세계 5위, 2023년에 5위, 2021년에는 2위일 정도로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죠.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과 인식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게 한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는 갤럽에서 조사한 민간이 조사한 거고요. 전 세계를 조사했지만 뭐 유엔이나 각 나라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갤럽이 알아서 스스로 조사한 거예요. 자,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얼마만큼 심각한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2023년에 당면한 현안이다라는 거에서 2위였어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당면 현안의 현재 가장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보면 청년 실업을 제일 크게 봤어요. 자, 그 다음 기후변화 환경 문제다. 두 번째였죠. 자, 근데 미래에 중요할 이슈는 뭘까라고 하니까 청년 실업은 뭐 해결이 되겠죠. 떨어졌고요. 기후변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렇죠? 미래의 중요한 과제로는 1위로 바뀌게 됩니다. 자, 환경부에서 2023년 조사할 때도 그렇고 개헌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그렇고 자, 기후변화 문제 지금도 2위로 중요하지만 미래엔 더 중요한 문제로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한국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세계에서 2위 그리고 미래에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토의 녹색화이고요. 자, 영토의 녹색화도 기후변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줄어든 거는 IMF 때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코로나 시기니까 여기는 줄어든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여서 줄어든 거죠. 이거는 뭐 최근 거는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뭐 줄어들지 않는다. 점점 늘어난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정부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보면 자,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보면 독일의 민간 단체에서 각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60개 중에 거의 꼴찌예요. 그죠? 성과로 봐도 온실가스 배출량 줄지 않는 게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노력으로 봐도 꼴찌 수준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미래는 어떨까? 한국은 우리 20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정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자, 유럽은 똑같이 2050년 탄소 중립 선언했는데 이미 줄고 있어요. 90년 정점 이후로 30년 동안 계속 줄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만 더 잘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유럽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탄소 중립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줄어들고 있고 노력하면 될 겁니다. 일본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도 줄어들지 않아요. 과연 줄어들 수 있지? 의문입니다. 자, 한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한국은 줄어들기 더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한국은 대응을 잘 못하고 있고 정부도 별로 못했고 미래에도 달성 가능성도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녹색화와 관련된 세 번째 국가 요소는 주권이죠. 자, 주권의 녹색화는 자, 과거에는 주권이란 환경 관련해서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지금은 지구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유엔의 회원국들이 같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개별 국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들, 그 안에서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미국, 유럽, 영국 알아서 했지만 지금은 지구환경 문제가 출범하게 되면서 각 나라별 고유의 권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자, 각 나라별로 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개발하겠다는데 내가 코끼리를 잡든 말든 내가 열대우림을 베든 말든 그건 내 권리 아니야? 라는 것과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사라지면 안 돼요. 벌목하면 안 돼요. 지구환경 보존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는 1972년에 이런 논의들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이때는 개별 회원국의 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는 그 나라니까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원칙이 합의가 됩니다. 그죠? 자신의 땅에서 마음대로 개발하는 건 그들의 권리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게 합의된 원칙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리우 선언이나 협약들에서도 이 원칙들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주권의 녹색화란 바로 스스로 국가 주권을 축소하는 것, 다른 나라에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우리 13주차에 기후변화 협약 때 봤으니까 92년 기후변화 협약에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지구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책임의 수준은 다르다. 선진국은 더 많이 져야 되고 개도국은 좀 약하게 책임을 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죠. 자, 97년 교토정서는 차별화된 책임만 강조하다 폐기되고 말았고요. 2015년 파리협정은 공동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합의를 유도하긴 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상태들이죠. 한국으로 보게 되면은 이명박 정부에 열심히 감축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별로 감축 안 하려고 하다가 파리협정을 앞두고 살짝 증가시켰고요.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안 하다가 뒤늦게 이제 탄소중립 선언을 하면서 뒤늦게 열심히 하게 됐고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도 관심이 없었고 아마 내내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주권의 녹색화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는 아직
공식적인 의무를 못 만들고 있어요. 파리협정조차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공동의 책임만 강조했을 뿐이야. 오염권의 포기를 명문화시키지 못했고요. 구속력도 없고 단순 그냥 지향하기 위한 타겟 정도만 정해놓은 수준이야. 단순 목표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나 이런 의무 감축에서 피하기 위해서 교토정서에서도 도망갔고 계속 주로 회피하려는 노력들만 해왔던 게 한국이다. 자, 정리하자면 세계적인 그리고 한국에서의 주권의 녹색화는 구두상의 선언만 있어요. 지금 이제 구두상으로는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자, 의무적, 강제적 책임을 지려는 오염권의 포기 행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녹색화를 평가해 보면 인식은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인식은 대단히 높은 수준인데 영토의 녹색화는 전혀 되지 않고 있죠. 그다음 주권의 녹색화와 관련해서 말만 그죠? 구두로만 되어져 있는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한국의 녹색화의 최종적인 평가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보게 되면 자, 주권은 UN 차원에서 감축 의무를 의무화시킬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원해 보여요. 그다음 영토의 녹색화는 유럽 국가들은 좀 줄이고 있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아직 못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만 못 줄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은 한국만 높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위기의식은 절박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보게 되면 주권의 감축은 안 되고 있고요. 영토는 일부 국가만 하고 있고 인식 수준만 높다. 좀 비싼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은 국가 녹색화에 잃어버린 30년이었죠.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로 2022년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갑자기 생겼죠. 과거에 20년,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잃어버린 30년이 향후 탄소 중립 30년의 부담을 더 높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더욱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205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40년, 2030년 단기, 중기 대응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당선되면서 계속 기후변화 탈퇴하고 있죠. 인도는 아예 2050년 안 된다, 20년 더 늘려달라. 그리고 유엔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때문에 계속 이제 발만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냈던 사례들이 있죠. 몬트리올 의정서나 각종 협약들에서는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계속 잃어버리고 있고 실패한 정책이긴 하지만 미래에도 실패하는 보장은 없고요. 그렇죠? 과거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국가의 녹색화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녹색화 관련해서 환경국가, 남미의 생태헌법 등의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한국의 녹색화는 국가 구성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을 평가해 봤더니 한국은 국민의 인식 수준만 높지 영토나 주권은 미흡하다. 주권은 미흡하고 영토는 아예 실적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이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수업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보고서죠. 인용했던 보고서고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이제 6차 보고서고요. 자,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때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영역, 그다음 모든 시스템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모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시스템, 기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ESG로 바뀌어야 되죠. 자,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요. 자,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요. 도시의 교통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죠. 지금처럼 자동차, 트럭, 휘발유가 아니라 전기차, 대중교통, 그리고 걷거나 할 수 있는 생태 친화 도시로 바뀌어야겠죠. 교통, 경제, 문화, 사회 시스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도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의 한계가 뭐냐 하면
자,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얘기를 해요. 에너지 시스템, 교통 시스템. 근데 정작 국가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유엔에서 만든 조직이죠. 유엔의 회원국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국가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꿀지 얘기를 하자고 했지 않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의 녹색화, 주권, 영토, 국민인식 이 세 가지가 바뀌는 게 바로 국가의 녹색화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독일에서도 이런 국가의 녹색화를 위한 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죠. 자, 한국도 1980년 6공화국 이래로 아직 헌법이 안 바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중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정치적 논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환경, 기후, 생태적인 국가로 변환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저는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국가의 녹색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환경 문제의 개념, 경제와의 관계, 분야별 정책들, 예방 정책, 그리고 국제 환경 문제, 녹색 국가까지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남은 기말고사 과정까지 잘 마치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